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대표 등과 대전 현 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무효표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선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TV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후보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일제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며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은 아예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 2명에게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건이 까다롭고 기간이 짧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동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심각한 경선 후유증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무효표를 정식으로 문제 삼으면서 결선 투표를 요구했는데 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로 후보가 확정됐다며 이의 제기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첫 소식 문예슬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의 첫 행보로 이재명 후보는 서울 현충원 대신 대전 현충원 행을 택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공정사회를 썼고 안보와 지역균형의 메시지를 일정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이 충청 지역에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의 첫 일정에는 당대표 등 지도부 일부가 동행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경선에 대한 이의 제기에도 지도부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보로 이해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나아가 이의 제기에 선을 긋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우리 당은 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를 했고 제가 추천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중간에 사퇴한 후보들 표를 무효 처리하면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과반을 넘겼다며 당헌 당규 해석을 잘못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어느 팀에서 이의 신청했다고 경기 불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잡거나 아니면 심판 판정이 옳다거나 둘 중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논란에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김두관 의원은 사퇴 후보의 득표는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예비 후보 등록을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 지도부도 이를 촉구하고 있어 이 후보가 며칠 내로 지사직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민주당의 무효표 처리 왜 논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경선 도중에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죠. 이 두 사람이 받은 표가 2만 8천여 표인데 민주당은 두 후보의 사퇴 뒤에 이 표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특별 당규 규정에 따라서였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 주장은 두 후보가 사퇴 전에 받은 표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 최종 득표율이 49.32%가 되고 그러니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과거 경선 때와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어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 무효표 논란에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2배 넘게 압승한 3차 선거인단 표심을 놓고도 이 두 캠프는 엇갈린 해석을 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승복해라, 아니다, 결선 가야 한다. 이렇게 경선 후폭풍의 직면에 원팀 과제가 더 어려워진 셈인데 이재명 후보는 맞대응하는 대신 민주개혁 세력 전체의 선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28%대 62%의 3차 국민선거인단의 선택. 이 결과로 이재명 후보는 과반 턱걸이를 하면서 공교롭게 무효표 논란을 키운 셈이 됐습니다.
이 막판 변수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민심을 거론했습니다. 대장동 민심이 뒤늦게 폭발한 것이고 이 전 대표가 불안한 후보는 안 된다고 한 게 작동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바로 잡아서 결선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문제였다면 비슷한 시기 서울과 경기 지역 경선 결과도 이재명 후보가 크게 뒤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후보 측에선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참여해 이른바 역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무효표 논란도 표심 해석 논란도 결국 민주당 내 원팀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인의 선거가 아니란 말로 원팀을 호소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우리 민주개혁 세력 전체의 선거다. 이렇게. 이 후보 측은 예상보다 커진 경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당 지도부와 통합 선대위 구성 논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2차 예비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후보 4명은 오늘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총공세를 벌였고 본경선 첫 토론이죠. 호남 지역 합동 토론회에서는 윤 후보의 무속 논란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본경선 첫 무대로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당 지도부와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어진 최고위 회의의 화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3차 경선에서 일반 국민들께서 큰 심판을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범죄인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주범은 대선에 내보낼 수 없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되었다. 범죄인이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 4파전으로 처음 열린 호남 지역 토론회에선 이재명 맞수는 서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깨끗한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들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호남에 오면서 이재명 공약도 안 읽고 오십니까? 제가 보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익히는데 하루가 안 걸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을 두고는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이런 합리화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 알겠습니다. 결정을 한 사람인데. 검찰총장을 그만두실 때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총장 관두라고 한 사람은 수백 명이고.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거론하자 윤 후보는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의혹 지금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명박, MB 5골 난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 9번의 토론을 더 거치게 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이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출석하면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김만배 씨 아직 조사받고 있죠? 네, 11시간째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검찰에 출석한 김 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김 씨는 현재 불거진 의혹들은 검찰이 자금 흐름을 수사하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 관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청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얼토당토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부터 들여다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의회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우선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이익 25%를 주기로 했고 700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화동인 1호 차명 보유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유 전 본부장 측근 정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두고 김 씨가 그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로비 자금 350억 원을 조성해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 수감된 유 전 본부장을 불러 김 씨 조사 내용을 교차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그러면 법조팀 장덕수 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장 기자, 김만배 씨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풀 열쇠를 진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13일 만인 오늘 김 씨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네. 이번 수사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 김 씨는 대장동 사업 의혹으로 꼽히는 거의 모든 사안에 관여돼 있는데요. 네. 핵심은 앞서 보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관계를 상대로 벌인 금품 로비 의혹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제공, 고위 법조계 인사 자문단, 또 화천대유 회사 돈 473억 원 대여 등을 둘러싼 의혹 모두 김 씨를 조사해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 씨 본인도 대장동 개발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도 이제 조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자,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기도 합니다. 두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받은 배당금은 약 1,700억 원인데요. 김 씨 가족이 소유한 천화동인 2호와 3호, 모까지 합하면 배당금만 2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4호와 5호 배당을 합쳐도 김 씨 몫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네. 김 씨가 사업 초기 인허가 과정 등에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해내지 못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핵심은 이제 금품 로비를 했냐 이 의혹인데 검찰 수사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을 비롯해 주요 인물들 사이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금품 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인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유 전 본부장 쪽으로 흘러들어간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억 원 전달 경위 등을 보고 있고요. 네.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유원홀딩스에 남욱 변호사가 투자했다는 35억 원도 사실은 김 씨 측이 건넨 돈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김 씨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 막대한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부 말해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김만배 씨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나왔지만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다른 인물들 조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관련 의혹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김 씨는 여러 차례 소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소환에 응하고 있고 김 씨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 신병 확보도 주요 수사 과제인데요. 네네. 경찰이 남 변호사 소재 파악을 위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며 귀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네, 장덕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연휴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는 1,297명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최근 확진자의 10명 중 8명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2주간 18살 이상 성인 확진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백신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였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고령층에 비해 낮은 60대 미만에선 8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접종 228일 만에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18살 이상 미접종자는 588만여 명. 이들의 최종 사전 예약률은 8.9%로 530만 명가량은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오늘부터 성인 미접종자에 대한 당일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8일부터 미접종자 대상 당일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속한 접종을 위해 이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전화로 예약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백신 중에서 새로 개봉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드리게 되고 또 남은 물량은 다시 이제 잔여 백신으로.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감소했지만 연휴 이후 다시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동량도 증가하면서 다시 그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영향은 최소 일주일 정도로. 내일부터는 코로나19 치료 병원 종사자 중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4만 5천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집니다. 16살에서 17살 소아 청소년 사전 예약에는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2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임신부 접종에는 1,700여 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 추가 접종에는 약 3만 9천 명이 사전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교육계에 남긴 상처는 큽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면서 아동의 언어 발달이 저해되고 학생들의 상담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한 달이 지난 현장의 목소리를 김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얼굴을 보고 비언어적 표현을 익히는 유아들.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7명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발달 지연을 우려합니다. 정서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정을 온전히 읽고 그것들을 또 보고 배우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은 항상 가지고 있죠. 대인관계가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 코로나19는 외출을 막아버렸습니다. 다 입시를 하니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만날 때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만나자 하는데 인원 제한 때문에 올해랑 작년은 좀 힘들었던 게 있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것들이 이제는 엄마가 공부를 안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엄마가 이제 몇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또 아이가 몇 말씀을 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국엔 언쟁이 되고 고립감이 우울감으로 이어지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담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얘가 이거에 너무 익숙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금방. 그래서 그 우울감이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더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등교 확대 방침에도 대면 활동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친구들이 센터에 와서 저희랑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인관계를 좀 회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예 막혀버리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드러낸 코로나19 시기. 전면 등교 한 달로 극복하기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 인력을 위해 각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일부 병원에서 이 지원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입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이 실제 대응 인력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호를 제공하는 수준과 관련 없이 그냥 온 직원이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n분의 1로 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다른 의료진들의 박탈감이 정말 심하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지급 현황입니다. 기여도와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뒀는데 센터장은 100%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환자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방호복도 입은 적 없지만 간호사와 같은 금액입니다. 병동에서 일하지 않는 총무과 직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석 달간 병동에서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에게 돌아간 지원액은 1인당 58만 원에 그쳤습니다. 센터 측은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병상 배정과 지원 등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지급 대상에 포함했고
센터장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등 전체적인 관리를 책임졌기 때문에 100%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직접 환자를 돌본 의료 인력의 지원금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생하는 의료진, 간호사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또 합리적인 기준을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이 같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의료기관은 140곳.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인력에 지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각 나라 상황을 두바이와 방콕, 베를린을 연결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 백신 접종을 가장 빨리 한 나라 이스라엘 상황부터 알아보죠. 4차 유행에도 강력한 추가 접종 시행으로 대응해 왔는데 그 최근에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하기로 했죠. 네, 이스라엘은 최근 면역 증명서인 그린패스 적용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방역 조치였던 그린패스마저도 완화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는 등 4차 유행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봉쇄나 이동 제한 없이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부스터샷을 12살 이상으로 확대했고 그 결과 40%에 가까운 국민이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확진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대로 줄었는데 중증 환자 수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 특파원이 있는 아랍에미리트, 지금 이제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랍에미리트는 한 발 더 나가서 지난 6일 코로나19 극복을 선언했습니다. 바탕에는 100명대로 줄어든 신규 확진자 수와 높은 백신 접종률이 있습니다. 1차 접종률은 95%, 2차 접종률은 84%에 이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3살에서 12살 어린이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스터샷도 공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전면 등교, 일부 시설 마스크 해제 등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두바이 엑스포 현장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매일 북적이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관광 대국 두바이의 이전 모습을 되찾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이번에는 싱가포르 상황 알아봅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 자, 이 싱가포르는 위드 코로나 선언 후에 확진자 급증세가 멈추지를 않고 있는데요. 하루 사망자가 10명을 넘었더군요. 네, 어제 그제 이틀간 20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의 기저질환자입니다. 확진자도 연일 3,000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 인구의 9분의 1 정도 되는 나라니까 우리 한 10배 정도 심각한 거죠. 일주일간 사망률도 소폭 올라서 대략 0.2에서 0.3% 정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더 강력한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내놨다고요? 네, 오늘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도 강제 격리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집에서 격리합니다. 동네 자판기에 배치된 간이 검사 키트 6개를 집에 챙겨가서 자신이 매일 체크해서 보건당국에 보고하면 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50세 이상, 백신을 다 맞았다면 80세 이상만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국민의 85%가 이미 백신을 다 맞아서 거의 중증으로 가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집에서 치료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의료 역량을 넉넉하게 해서 일부의 중증 환자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이제 쇼핑몰이나 대형 식당 못 들어갑니다. 경찰이 검사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뉴 노멀까지 최소 석 달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In a safe and careful manner, with no one left behind to fend for themselves, and with as few casualties as possible along the way. But get there, we will. 리센융 총리는 코로나는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빠르면 이달 말 성인 80%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칩니다. 그래도 언제든 싱가포르처럼 확진자가 치솟을 수 있고 그럼 같은 고민,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유럽으로 가보죠. 베를린 김규수 특파원. 자,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일상을 회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역시 비결은 높은 백신 접종률이죠. 유럽 국가 중에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 공식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실상 코로나 방역을 해제했습니다. 덴마크는 일상 복귀를 선언한 지 딱 한 달이 됐는데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공항과 병원 등을 제외하면 마스크 쓸 필요 없이 어디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독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권하고 있긴 하지만 식당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등 실내 영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인데요. 코로나19를 일반 전염병처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접종 완료자 비율이 35% 정도인데 유럽연합은 64%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덴마크는 75%가 넘고 상당수 국가가 70% 가깝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 백신 패스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이게 백신 접종 카드고요. 이 QR코드가 이른바 백신 여권 그린패스입니다. 유럽연합 27개 나라에서 모두 통용됩니다. 일부 국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이용 등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5일부터 모든 일터에 그린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어기면 무임금 정직 처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9일 이에 반발한 시위대 수천 명이 과격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도 참가자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일상 회복과 소수의 기본권 침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를 연결해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부모가 양육비를 안 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논란이 잦았죠. 지난 7월부터는 5천만 원 넘게 양육비가 밀린 부모를 출국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첫 사례가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이것도 역부족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년 전 이혼한 뒤 홀로 남매를 키워온 A씨.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말도 못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심적으로 2인분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 어리지.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 돈은 없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구속하는 감치 명령을 통해 전 배우자가 열흘 동안 구속되기도 했지만 끝내 양육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와 형사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A씨의 전 배우자와 양육비 1억여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한 명이 첫 출국 금지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출금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출국 금지 뭐 6개월 동안 출국 안 하면 되죠 뭐. 진짜 안 주려면. 면허 정지도 뭐 100일만 참으면 돼요. 버스 타면 되죠 뭐. 게다가 생계 목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다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이 넘거나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출국이 잦은 사람만 출국 금지 대상이 되는데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평균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양육비 월 금액이에요. 5천만 원에 도달을 하려면 대략 10년에서 15년. 이게 이제 과연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 이 법안 가지고.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액 현황 등을 분석해 출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첫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에 나서 면허 정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중형 SUV 모델 Y 차량 내부에 물이 고인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지만 차주들은 테슬라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취재진 접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국내에 출시된 테슬라 모델 Y 차량입니다. 차량 바닥을 뜯어보니 물이 흥건하게 나옵니다.
또 다른 차량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새어나옵니다. 모델 Y 차주들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센터 콘솔 아랫부분에 주로 물이 찬다고 말합니다. 누수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카페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은 그분들 중에 소수일 거고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도 누수를 파악하신 분도 소수거든요. 빨리 알고 인지하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센터를 찾아도 에어컨 물 빼는 호스를 늘리거나 압유리 틈새를 막는 등 임시 조치만 한다고 차주들은 주장합니다. 응축수를 배출하는 드레인 호스라는 거 자체가 너무 짧고 설계가 조금 부실하게 돼 있어서 정식 부품을 교체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와 함께 차량 하부를 뜯어봤습니다. 전선들이 있는 곳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에어컨 물을 빼는 호스가 짧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대 소나타와 대조해보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호수가 연결을 하긴 했는데요. 쭉 뽑아서 밑으로 쭉 꼬집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밖으로 배출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압이 흐르는 배선 커넥터에 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 고압 장치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압유리 틈으로 빗물 등이 새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원래 압유리에 보면 패킹이 이렇게 꽂아져 있거든요. 몰딩이. 근데 끝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오라고 말아버렸어요. 그럼 이 사이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테슬라 모델 Y의 누수 결함 신고가 100건 넘게 들어오자 교통안전공단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취재진은 누수 원인과 향후 대처 방안을 물었지만 테슬라 측은 언론사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황금 들녘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수확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970년대 통일벼 종자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보릿고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좋은 국산 종자는 농업의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9시 뉴스에서는 먹거리 산업과 직결되는 종자 산업과 종자 주권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인머스켓 포도가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수확할 물량입니다. 달고 씨도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비싼 값에도 인기입니다. 샤인머스켓 하면서 1억이 넘어가니까 뭐 한 1,200평 정도 지으면은 또 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2008년 국내에 처음 도입돼 김천에서만 5,400여 농가가 이 포도를 생산합니다. 길게는 6개월까지 장기 저장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통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수출도 가능한 품종입니다. 이 효자 과일은 사실 토종 종자가 아닙니다. 원래 일본 종자입니다. 일본은 1988년 이 포도를 개발했지만 일본 종묘법상 일본에서 종자를 정식으로 구입하면 해외로 반출해도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일본 품종이 대부분이던 2005년 딸기의 판도를 바꿔놓은 종자가 국내에서 나왔습니다. 설향이었습니다. 우리 토질에 최적화된 국산 종자라 농사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설향을 이을 딸기 종자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이제 국내 재배 딸기의 거의 대부분이 국산 종자입니다. 설향은 종자까지 호주 등으로 수출됩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딸기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농업 산업이 한층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우리가 종자 주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자 쪽에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고 기존 벼보다 수확량이 30% 더 많은 통일벼가 1970년대 개발되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종자 육종 산업에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뤄져 세계적인 종자가 나오는 것, 바로 농업 강국의 시작입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로 개발한 종자가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종자 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자 산업 어디까지 와 있고 또 뭐가 필요한지 계속해서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토 품종 개발이 한창인 연구시설입니다. 항산화 성분을 높인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 종자 1g의 가격은 33만 원 정도로 같은 양의 금보다 5배 가까이 비쌉니다. 기능성 성분이 이제 그 일반 토마토보다 2~3배 높기 때문에 이제 기능성 측면 하나, 또 하나는 재배자가 많지 않습니다. 몇 농가들이만 재배해가지고 고수득을 올리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고 병해충에도 강한 종자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세계 종자 시장은 5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10대 다국적 종자 회사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양고추를 키우려면 우리 종자 회사를 인수한 독일 기업에 사용료를 내야 하고 양파와 양배추 종자의 경우 70% 이상을 일본에서 들여와 쓰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종자 기업들이 외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종자 육종 역량이 많이 감소하게 됐고, 정부는 그동안 고부가가치 종자를 개발하자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대응해 왔습니다. 우수 품종을 개발해 원예작물 종자 자급률을 높이고 일부 채소는 수출기까지 여는 등 성과를 냈지만 사업은 10년 만인 올해 끝납니다. 이어 종자를 개량하고 개발하는 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정도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대형 사업을 하든지 그건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자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가 투입할 예정인 예산은 3년간 480억 원 규모. 미국 종자 회사 한 곳은 한 해 연구 개발 비용으로 이 예산의 33배나 많은 돈을 씁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미국의 긴축 조짐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이 15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달러 가치까지 오르면 수입 물가도 들썩일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 전망과 여파, 임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8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4원 60전에 마감됐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눈여겨볼 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인데 최근 2주 동안 18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환율이 지금 거의 1,200원까지 육박할 정도가 돼서 저희도 지금의 거시 흐름을 좀 아주 유의 있게 관찰하고 있다는 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건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발 긴축 조짐 때문입니다.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데다 당장 다음 달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 요인이 두드러지면서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여기에 채권 이자 만기일마다 파산설에 시달리는 중국 헝다그룹 문제 역시 환율에는 불안 요인입니다. 문제는 환율이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미 상승 흐름을 탄 우리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 압력,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아졌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제 수입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물가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은 우리 증시에도 악재인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원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환차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와 기업 실적 둔화 우려가 맞물린다면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이탈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각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원전에 있는 경주와 울주 등이 이 지원금을 모아 서울로 상경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짓기로 했는데 이 5년이 지나도록 삽 한 번 뜨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지역 대학생 1,000명이 살 연합기숙사 건립이 발표됐습니다. 경주와 울주, 기장, 영광, 원전 지자체 4곳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원금 400억 원을 각출했습니다. 월세도 최저 5만 원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서울 응봉동에 짓기로 했습니다. 중랑천 인근의 이 6천여 제곱미터 빈 공터가 예정 부지가 됐는데 건너편 아파트 단지들의 조망을 가린다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무산됐습니다. 이번엔 신담역 바로 옆에 있는 도시공원이었습니다. 기숙사보다는 공원이 더 중요하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기조에 막혀 다시 좌초됐습니다. 기숙사를 짓는 계획이 한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프랭카드 걸고 이거 트럭 못 들어오게 해야지.
세 번째 부지는 최근에 지하화된 경의중앙선의 바로 이 지상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역사의 안전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또 막혔습니다. 이렇게 밀려서 지금은 용산의 한 고가도로 아래 공터가 후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공간이 작아서 기숙사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주민 설명회도 못 열게 하고 이래요. 표를 의식해가지고 기숙사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승인을 안 내줘요. 5년 동안 쫓기며 각종 계획 비용으로만 15억 원이 나갔습니다. 청년주택은 지으면서 대학 기숙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방에서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한 대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입니다. 원전 기숙사 건립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민간 임대 아파트에도 이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억대의 웃돈이부터 임차권이 되팔리고 있다는데 이를 막을 마땅한 법조차 없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 전주시에 들어선 민간 임대 아파트. 청약자는 건설사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1억여 원에 월 임대료는 20에서 40만 원. 그런데 이 임차권에 가격표가 붙어 사고 팔립니다. 다리를 놔주는 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지금 1억 5천에서 한 1억 7천 정도 선이에요. 27층이 1억 9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전화번호 주시면 문자로 쭉 넣어드릴게요. 돈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을 잇습니다. 현금권에 너무 금액이 크니까 차량으로 표시 안 나는 게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법적 계약이 아닌 말 그대로 은밀한 거래여서입니다. 당연히 오가는 돈엔 양도세도 취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문자로만 하는 계약서만 안 쓸 뿐이지 필요할 때가 오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임차권 거래가 이렇게 성행하는 건 8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탓입니다. 거래를 거듭할수록 웃돈이 불고 그 피해가 실수요자 몫이 되는 건 일반 아파트 투기와 비슷하지만 전매 금지나 실거주 의무 같은 제약이 임차권 거래에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거래를 막을 법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임차권을 관해서 사인 간에 거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으로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짓는다는 민간 임대 아파트의 취지가 무법 투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무기를 국산화하면서 부품도 국내 업체 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 문제로 무기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금은 최종 조립업체가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끼리 책임을 떠넘기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도산 안창호함. 국산화율 76%로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적이 발사한 어뢰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이른바 기만체 발사장치 때문 독일에서 수입하던 걸 국내 부품업체에 맡겼는데 처음엔 제 성능이 안 나와 시험평가를 10번 넘게 해야 했습니다. 잠수함 인도가 100일 넘게 지연됐고 결국 지연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30억 원짜리 부품 때문에 부과된 배상금은 약 950억 원. 지연 배상금은 최종 조립업체가 부담하고 액수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결국 조선소 측이 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국산화를 위한 개발 대상으로 지정한 건 방위사업청. 부품업체의 개발 능력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에 조선소에 통보한 것도 방사청이었습니다. 원해서 쓴 것도 아닌데 문제가 생기자 책임만 떠안은 셈입니다. 국산 K2 흑표 전차도 방사청이 지정한 국내 업체가 만든 변속기의 성능 미달로 납품이 지연됐는데 1,000억 원 넘는 배상금은 최종 조립업체에 부과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끼리 책임을 미루다 국가가 손해보는 걸 막자는 취지라지만 무리한 규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 공산품 생산하고 똑같이 지체상금을 물리는 식으로 운영하면은 국산 무기 개발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방산 제품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하겠죠.
방사청은 향후 부품업체 책임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물리도록 제도를 개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이 프랑스 원자력 전문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서만 검증을 받겠다는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원자력이 전체 전력의 70%를 차지하는 원전 대국 프랑스. 체르노빌 사태 이후 독립적인 감독기구는 물론 시민단체의 감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원전 감시 환경단체인 아크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스트론튬 90, 세슘 같은 여러 위험 물질이 있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Le problème de l'eau de Fukushima, c'est peut-être pas le tritium, même si ce sont les autres radioéléments qui contaminent cette eau et qui sont peut-être plus préoccupants. 특히 일본이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를 앞세워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IAEA가 낸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는 과학저널 네이처로부터 느리고 때로는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Elle est là pour favoriser le nucléaire et elle n'a jamais eu un rôle critique. Et donc je pense qu'il n'y a pas grand-chose à attendre de l'AIEA en termes de contrôle indépendant. 프랑스 국제해양법 전문가도 IAEA는 과학적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일본이 주변국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e Japon, il est à la fois, comme tous les États qui ont ratifié la Convention de Montego Bay, il est à la fois tenu à des obligations en termes de protection du milieu marin et de l'information qui est faite aux États voisins. 앞으로 예정된 IAEA의 조사에는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가 한 명씩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무시하는 한 오염수를 둘러싼 국제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이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머지않아 홀로 사는 고령자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파에 앉은 50대 남성이 로봇을 부르자 가까이 다가옵니다. 맨손 체조를 제안해 따라서 하자 로봇이 횟수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5번. 홀로 사는 70대 할머니에게는 말동무도 돼주고 찾고 싶은 물건의 위치도 알려줍니다. 찾으시는 빨간 컵은 작은 방 탁자에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많은데 제니가 와가지고 이리저리 실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참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개인 맞춤형 로봇 인공지능 기술로 로봇이 고령자들의 정서를 이해해 상황별 반응이 가능합니다. 행동과 음성 인식 기술, 얼굴이나 옷 등 외형 특징 인식 기술, 소지품 인식 기술, 상호작용행위 생성 기술 등 13가지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에 적용됐습니다. 연구원은 기술 이전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로봇 시각의 관점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많이 모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좀 더 고령자와 실환경에 강인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달부터 경기도 이천노인 종합복지관에서 고령자 1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